네, 안녕하세요.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오늘하고 내일 오전에 아티스 리프레셔 트레이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달 자료는 지난번에 보여드리긴 했고 지금도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텐데, 우선 메일로 방금 전에 다 발송해드렸고, PPT 지금 하는 이 자료도 메일로 보내드리려고 했더니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 돼서 공유로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자, 전달 자료는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매뉴얼하고 에러 코드 리스트, 그 다음에 프리셋 리스트, 그 다음에 로깅, 컴퓨터가 문제가 좀 있어서 일주일 내내 제가 좀 고생을 했는데, 이거랑 리플레이스먼트 매트릭스랑 저는 양면으로 프린트 해가지고 코팅해서 가방에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 컴퓨터가 조금 느려서. 자, 이 부분이고요. 이것도 PPT에는 이따 있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브 사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허트비트 에러에 대한 한 장짜리 안내문이 또 있고요. 얘는 한 장짜리 안내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이따가 PPT 자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리고 오퍼레이터 매뉴얼이 버전 3가 한글로 된 매뉴얼이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희가 솔직히 오퍼레이터 매뉴얼을 볼 일은 많이 없거든요. 인스톨레이션 할 때 보통 CD로 많이 들어있어서 병원에 한두 개 정도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폐기하게 되는데, 한번 한글로 돼 있으니까 한번 전체 보시고, 뒤에 저희는 에러 코드를 보지만 오퍼레이터들,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에러 번호가 또 다르잖아요. 기술상의 오류 1, 2, 3 이런 걸 보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전달 자료에 전달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거면 프린트 하셔서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앞에 시간이 좀 변경이 있죠. 그래서 매트리얼 전달하고 인사하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했고, 처음은 이제 플로우 패스 인포메이션, 모두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부장님들은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거의 변한 게 없으니까요. AK95 그 전 모델부터 거의 변한 게 없이 쭉 업그레이드만 됐다고 보시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플로우 패스를 한번 다 전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 아티스랑 비교해서 지지난주 한 3주 전에 아티스 교육 받으셨을 텐데, 아티스랑 비교해도 한눈에 딱 보이게 뭔가 간단해 보이죠. 얘는 아티스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도, BM단을 봤을 때도 아티스는 펌프도 2개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만, 클램프도 3개나 있고 복잡하지만 얘는 훨씬 간단하죠. AK98은. 그래서 플로우 펌프도 2개고 아티스는 4개지만, 그 다음에 저 피딩 펌프도 얘는 2개, 아티스는 4개. 조금씩 이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미 눈 감고도 어느 정도 선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플로우 차트상에 설명을 드리면,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서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데,
부산에서는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했고 이번에 리프레셔 교육도 두 번째이기 때문에 세 번째 듣는 분도 계실 건데 지루하게 하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눈에 좀 들어오고 기억에도 좀 남으면 기계를 손보실 때도 이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하다못해 저희가 맨날 교체하는 부품이 아니라면 이 플로우 차트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면 커넥터가 바뀔 위험도 없고 그걸 위해서 뭐 표시를 해놓으면서 커넥터를 뺄 염려도 없고 좀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처음에 들어오는 쪽은 마우스 커서는 보이시죠? 퓨어 워터에서 인넷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PR1을 거치고 인바가 열려서 힐 익스체인저로 통과하게 되죠. 그 다음에 IMPS를 거칩니다. PR2를 거쳐서 압력이 또 한번 내려가고 플로트 스위치를 동작시켜야 히터가 작동하죠. 히터를 작동시키고 히터를 지나면서 물이 가열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힐 익스체인저에서 나가는 물에서 있는 열을 들어오는 물로 전달해주고 감압을 해서 들어가서 힐 익스체인저가 히터가 동작을 해서 물을 가열시킨 다음에 그 물은 히터에 나오는 쪽에 달린 템퍼레처 센서가 온도를 측정하고 얘를 통해서 히터를 더 동작시키던 아니면 히터를 좀 덜 동작시키던 듀티 사이클로 물을 가열하게 됩니다. 이 템퍼레처 센서는 노란색 전선 케이블로 제너럴 IO 보드에 연결되는 센서죠. 저 실리콘 커넥터 안쪽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조금 나머지는 다 그냥 이해하실 텐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데 자 여기서 비약물을 쓰게 되면 여기 이게 요 약물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비약물은 아니고 A약물만 약물을 쓰잖아요. A약물은 여기까지. 자 물은 펌프 다음 단에 만나서 A약물과 믹싱 챔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B펌프가 동작하면 커넥터를 지나서 바이카트 홀더에서 바이카트랑 만나고 이 믹싱된 물이 바이카트 투석액이 B펌프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투석액이 만들어지기 전에 깨끗한 퓨어 워터는 A 펌프에서 여기에서만 A 약물하고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나가고 그래서 바이카트를 지나고 물이 들어와서 이쪽에서 A 약물과 B 약물이 만나는 거죠. 믹싱 챔버 하나 거치고 컨덕티비티 A셀을 지나고 여기에도 T라고 되어 있죠. 템퍼레처 센서가 있습니다. 컨덕티비티 셀을 지날 때 A 약물로 들어오면 오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에어가 들어올 소지가 충분히 있죠. 물론 여기에서도 원수에서도 에어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컨덕티비티 셀을 지나가기 전에 믹싱 챔버에서 에어만 위로 넘겨줍니다. 순수하게 A 약물만 컨덕티비티 셀을 지날 수 있게 해줘서 컨덕티비티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게 믹싱 챔버가 있죠. 그 다음에 풀바를 지나고 바이카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B 약물이 A 약물과 만나서 또 믹싱 챔버로 들어가는데 이때도 녹색으로 색깔이 변했는데 A 약물과 B 약물이 만나면 가스가 생성되는데 또 여기에서 넘겼던 이 에어랑 그렇게 생성된 가스랑 또 B 셀을 지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믹싱 챔버가 또 있고 그 위로 에어는 또 넘겨지게 되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B셀에도 T 템퍼레처 센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템퍼레처 센서는 각 셀에 다 있고 히터에서 나오는 단에 템퍼레처 센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템퍼레처 센서는 히터랑 컨덕티비티 B셀에 있는 템퍼레처 센서가 템퍼레처를 컨트롤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히터 다음 단에 있는 템퍼레처 센서는 급격한 변화랑 큰 온도 변화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컨덕티비티 B셀에 있는 템퍼레처 센서는 서서히 완만한 변화랑 아주 미세 조정의 템퍼레처를 컨트롤할 때 쓰이는 템퍼레처 센서라고 보면 돼요. 지금 보시면 A 컨덕티비티 셀하고 P 컨덕티비티 셀, 그 다음에 C 그러니까 다이아스캔 셀에도 T 표시가 있지만, 얘네들은 그 온도를 통해서 컨덕티비티 값을 보정해주는 용도로만 쓰이는 겁니다. 자, B셀을 지나고 에어랑 다 같이 오게 되겠죠. 자, DRVA, 이 밸브는 베리어블 유닛입니다. 베리어블 플로우 리스트릭터 달려있고, 여기에서 리스트릭터는 200을 일정하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외에 200에서부터 800 버전 3는 저희가 플로우를 800까지 컨트롤 할 수 있죠. 물론 800까지 쓰면 기계가 오류가 많아집니다. 600만 써도 벌써 AK는 투석액 유량 부족이라든지 많이 발생해요. 제 거래처 중에서도 600을 쓰는 병원이 있는데 확실히 그런 에러가 한동안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IMPS 교체, 베리어블 캘리브레이션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금은 그런 현상이 많이 없는데, 투석 중간에 투석액 유량 부족 뭐 해가지고 유량 낮음 해가지고 알람이 막 울려요. 한동안 울리다가 컨펌 몇 번 해주면 또 없어집니다. 그런 현상이 유량이 확실히 저희가 불안정합니다. AK98이. 그 병원에서 의사가 800까지 쓴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수 선생님한테 살짝 그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 계기판에 260km가 있지만 260km 맨날 밟고 운전하고 다니면 사고 나기 전에 차도 잔고장이 많아지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수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800 쓰자는 얘기는 아직은 없는데 800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플로우를 지나고 익스펜션 챔버입니다. 그냥 통이에요. 통을 지나면 저희가 기계를 수리하거나 베리어블 플로우 유닛을 교체하고 보실 때 보면 요게 막 에어가 막 포집된다기보다는 커지면서 막 부글부글 물 끓는처럼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 그대로 여기에서 생성된 가스의 개념은 뭐 버블보다는 작은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버블처럼 크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만들어서 P는 디가싱 프레셔 다 모여 있죠. 지금 보시면 펌프랑 베리어블 플로우 유닛하고 다 붙어 있죠. 다 같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여기도 디가싱 프레셔고 여기는 PD라고 나오죠. 두 개가 항상 저는 헷갈렸어요. 똑같은 PD. 근데 디가싱 프레셔는 디가싱 프레셔고 다이엘라이시스 프레셔는 PD입니다. 그래서 디가싱 프레셔를 거치고 플로우 펌프를 지나서, 자, 여기에서는 플로우 펌프라고 나오죠. 예전에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디가싱 펌프라고 됐어요. 디가싱 역할을 하는 거라 똑같이 플로우 펌프지만 디가싱 펌프라고도 이따가 자료에는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믹싱 챔버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커넥터도 연결되는 부분도 많고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죠. 이거는 디가싱 챔버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서비스를 볼 때 믹싱 챔버를 디가싱 챔버로 잘못 가져간 적이 있어요. 잘 보시면 얘는 안에
있고 이 부분이 탑 밸브입니다. 밸브는 아닌데 이름이 탑 밸브예요. 얘가 플로우가 들어오면 위로 떠서 이 부분을 막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교체하시거나 수리, 탑밸브 특히 하실 때 얘를 통째로 분리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바가 달려있고, 자 여기에서는 얘네들은 점점점점이고 얘는 그냥 까만 선이에요. 다른 이유는 얘는 그냥 에어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역할만 하지만 얘는 에어를 제거합니다. 아예 이제 석션을 통해서 얘가 이 부분을 막고 있으면 에어가 나갈 일이 없겠죠. 부력에 의해서 쭉 올라왔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서 쭉 올라와서 막고 있으면 에어가 나갈 일이 없지만 잠시만요. 자, 포인터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부력에 의해서 나가지만 얘는 얘가 떨어지면 에어가 많이 들어와서 이게 에어가 많이 포집돼서 얘가 떨어지면 에어가 쭉 나가는데 이미 석션 펌프 이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석션 펌프가 압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에어가 이쪽으로 바로 빨려서 드레인 쪽으로 그냥 나가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 많이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나 여기 디가싱 챔버에 그 컨덕티비티 셀에 보시면 양쪽 끝단에 카본 커넥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가루 같은 게, 까만 가루 같은 게 파티클이 떨어져 나와서 이쪽에 많이 포집돼요. 많이 걸려 있어서 뭐 재수없게도 큰 파티클이 와서 이 부분을 막으면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따 자료 사진에서도 보시게 되겠지만 이게 완전히 육안으로도 바깥에서 보실 정도로 까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클린카트를 쓰는, 히팅을 쓰는 병원에서 좀 더 심한데 저 헤모크린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가싱에서 에어는 다 제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A랑 B에서 만든 약물이 정확한지 혹은 뭔가 이상이 없는지 프로텍티브 셀이죠. 컨덕티브 셀 P를 거치고 템퍼레처 센서도 거치고 그 다음에 HPG를 거칩니다. HPG 하이 프레셔 가드 거치고 UFS 그 플로우메터 채널 1 얘를 거치고 그 다음에 UF셀 채널 1 가고 디바. 자 여기서 저희가 익숙한 밸브들이 있습니다. 디바 타바 위치가 이래요. 디바 타바 채널 1하고 채널 2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밸브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디바를 거치고 U9000. 자 여기에 별 표시 있고 여기도 별 표시 있는데 얘는 옵션이라는 표시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얘를 옵션으로 들여오지 않아요.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으로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피바에도 별 표시가 있죠. 당연히 얘가 있으면 얘가 있는 건데, 자 U9000 필터를 거칩니다. U9000 필터는 원수를 거쳐주는 게 아니고 다 투석액을 걸러주는 거예요. 박테리아랑 엔도톡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U9000 필터입니다. 얘도 이 플로우 패스를 숙지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헷갈리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U9000은 원수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투석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에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지금은 다일라이저가 연결되어 있는 환경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일라이저를 통해서 환자 블러드를 만나고 레드 커넥터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저희가 인스톨레이션 하실 때 보면 필터가 안쪽에 하나 달려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쪽에는 다 필터가 있습니다. 이따 내일 PM 키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납작 필터라고 하는 파티클 필터가 3개가 있는데, A 약물을 빨아들이는 여기에도 하나 있고, 바이카트가 들어와서 빨아들이는 여기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독 약물을 빨아들이는 파트에도 있어요. 여기는 사진에는 없네요. 그렇죠. 플로패스에는 없는데 이렇게 총 3개가 있습니다. 납작 필터, 저희가 흔히 말하는 납작 필터가. 근데 여기는 아예 설치하실 때 보시면 커넥터 들어가는 쪽에 있죠. 자, 여기는 센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 이 챔버에 같이 붙어 있죠. PD 프레셔 센서랑 레벨 디텍터입니다. 이게 지금 레벨 디텍터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게 레벨 디텍터. 그 다음에 이 통째로 이게 디에어레이팅 챔버입니다. 디가싱, 디에어레이팅. 여기에서는 가스들이 모여서 나간다는 거에서 디가싱이고, 이쪽은 에어를 제거한다. 여기에서 이미 가스랑 에어를 다 제거했지만, 여기가 오링이 낡거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연결할 때 잘 안 됐거나, 그러면 혹은 다일라이저가 혹은 U9000 필터가 깨졌거나, 그럼 에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죠. 그러면 체중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더러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서 레벨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레벨 센서는 저희가 지금 부품 파트 네임은 다르지만 매뉴얼이나 설명할 때는 레벨 센서라는 말이 2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쓰이는 레벨 센서가 있고 BM단의 에어버블 디텍터도 레벨 센서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레벨 센서는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ABD는 저희가 그냥 ABD 에어버블 디텍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레벨 디텍터입니다. 자석 안쪽에 자석처럼 생긴 게 달려 있어서 물이 없어서 내려오면 딸깍 릴레이가 붙어서 동작을 하고, 여기까지 중간까지 오면 하이를 쳐서 딸깍 하면서 레벨 디텍터를 교체하실 때 한 번씩 귀에 갖다 대고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딸깍딸깍 소리 나는 센서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지나가게 되고, 타바를 지나서 채널 2로 지나서 컨덕티비티 C라고 나오지만 다이아스캔 셀입니다. 다이아스캔 셀. 그 다음에 커서가 나을 것 같아요. 자꾸 버벅거리네요. UFS 채널 2 지나고, 블러드리크 디텍터 지나고, 석션 펌프를 지나서 리스트릭터 지나고, 힐 익스체인저를 지나서 드레인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열을 들어오는 물에 전달해 주는 거죠. 자, 리스트릭터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여기 베리어블 플로우 유닛. 리스트릭터는 생긴 게 팩스에 들어갈 동그랗게 생겨서 가운데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는데 스테인레스로 돼 있어요. 스테인레스로 아주 조그만합니다. 새끼 손톱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팩스에 박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실리콘 커넥터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팩스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블러드 디텍터에도 하나 있고, 석션 펌프 위에는 EVVA 밸브랑 같이 달려 있어요.
석션 펌프 위쪽은 리지드 커넥터죠. 리지드 커넥터에 들어가 있는 팩스를 빼서 보시면 리스트릭터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밸브는 제가 자료 드린 거에도 이게 있을 텐데, 밸브는 이렇게 달려있죠. 위치도 알고 계시면 괜찮아요. 얘가 저희가 보통 많이 보는 게 이 풀바, 플러시 밸브, 제바, 제로 밸브, 인바, 많이 보는 거는 이렇게죠. 풀바랑 제바. 디바타바는 용어로만 많이 들었죠. 세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디바가 위에 있는 거고 가운데가 바이패스고 그 밑에가 타바입니다. 이 체바는 흔히 서울은 뒤에다가 약물을 많이 구연산을 물려서 쓰시죠. 저희는 과초산을 써서 이 부분은 많이 문제되진 않는데, 체바는 뒤에 매달아서 쓰시는 병원 쪽에서 익숙할 거예요. 많이 체바. 그 다음에 이베큐에이션 밸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석션 펌프 위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장비의 하단이에요. 위 뚜껑을 열어서는 보이지 않죠. 뒤에 U9000 필터 쪽 스테인리스 철판을 걷어내야 보이는 겁니다. 얘는 버전 1, 2의 사진이에요. 이따가 따로 보여드릴 거는 버전 3인데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얘는 일자로 쭈루룩 있지만 버전 3부터는 인바랑 HB바가 힐 익스체인저 바이패스 밸브가 옆으로 나란히 있고 P바만 필터 밸브만 아래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어 밸브에서 물이 쭉 나오는 때 얘가 원인입니다. 여기가. 이 밑에는 항상 거래처 방문할 때 기도를 합니다. 밑에 문제가 없기를. 여기 힐 익스체인저라든지 이 밸브가 문제 있으면 한여름에는 에어컨이 아무리 세도 땀을 뻘뻘 흘리죠. 자, 여기 부분이 밸브처럼 생겼지만 DRVA, DR바라고 되어 있지만 디가싱 레귤레이션 밸브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리어블 플로우 유닛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앞뒤로 팩스가 연결되면서 실리콘이 있는데 거기에 리스트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로우 펌프, 디가싱 펌프, 플로우 펌프 같은 말이고, 여기에 펌프가 하나 있고 밑에 석션 펌프가 있는 거고 리바가 있고 여기에 디가싱 챔버가 있죠. 그래서 디가싱 챔버가 얘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리바랑. 그 다음에 에어 밸브, 그 다음에 리바. 근데 여기는 노출되어 있어서 저희가 흔히 많이 새는 밸브가 풀바, 제바 두 개가 많이 새죠. 여기 사진에는 그림에는 2웨이 밸브지만 풀바는 3웨이 밸브입니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밸브는 여기까지. 얘도 뭐 프린트 해서 갖고 다니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에서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질문 없으시죠? 자,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SAGS. 자, 저기 투석의 포트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나오면 SAGS죠. 대부분 간혹가다. 특히 저는 PM 할 때 뜨거운 물로 여기를 많이 닦아주거든요. 여기도 닦아주고 여기도 닦아주고 여기 B, A, 그 다음에 여기 메일 커넥터들을 뜨거운 물로 닦아주는데 여기다 물을 막 부어버리면 안에 커넥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스위치가 있죠. 예전에는 돌출형으로 나와 있어서 그 커넥터가 들어오면 스위치를 건드려서 떨어지고, 피닉스에는 지금도 있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PM이나 뭐 인스톨레이션하고 ESI를 하실 때 그 여기에 갖다 대, 여기에 접지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는데, 지금은 아티스랑 똑같이 커넥터 자체에, 메일 커넥터 자체에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계에 연결되는 부분에 오링 역할을 하는 실리콘으로 된 납작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압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물을 붓다 보면 물이 들어가서 바로는 아니지만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 투석액 포트가 올바르지 않은, 뭐 투석액 포트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SADS, 대부분 SADS이기 때문에 SADS를 한번 갈아보겠죠. 근데 해결 안 되면 얘예요. 센서가 나간 거예요. 다행히 엊그저께 저도 왔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지금 다행히 했다가 멈칫 했는데, 다행히 아티스랑 호환은 됩니다.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호환은 된다. 그렇지만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호환되지 않아요, 서로. 알고만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플루이드 유닛을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앞쪽의 파트를 보시면 자, 자, 플루이드 유닛이 있고, 들어오는 쪽에 퓨어 워터가 들어오죠. 퓨어 워터가 들어와서 R1을 거치고, R1은 저희가 흔히 신장실에 말씀드릴 때 최소 2kg 리턴 압력이 나와야 된다. 그럼 마지막 단 기계는 2kg는 그래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들어오는 물은 저희 매뉴얼 상에 1.2바에서 6바가 돼야 된다고 나옵니다. 1.2바는 900ml 오브 머큐리, 그 다음에 6바는 4500ml 오브 머큐리예요. 그냥 1.2가 거의 1kg다, 저희는 1바가 거의 1kg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 1바가 750mmHg거든요. 그러면 다행히 뭐 1.2바가 들어온다 그러면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 기계에 6바가 들어온다 그러면 4500이 들어오는 건데 기계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간혹가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신입사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반대로 연결한다 그러면 기계가 터지죠. 안에서 물이 줄줄줄 새고. 그것처럼 매우 높은 압력이 들어오면 기계에 안 좋은 게 아니라 내부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1차적으로 레귤레이터를 거치게 되는데, PR1에서 600mmHg로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들어와서 인바는 기계가, 자, 저희는 아티스에서도 밸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노멀 클로즈 밸브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밸브가 닫혀 있어요. 그렇다고 멤브레인을 보시면 한번 테스트해 보신 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멤브레인이 자체가 노멀 클로즈는 아니에요. 솔레노이드에 연결됐을 때 살짝 밑으로 내려지는 역할을 해서 그게 닫히는 거예요. 멤브레인만 따로 저희가 하우징만 갖고 있을 때 그걸 입으로 불어보시면 그냥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솔레노이드 쪽에 연결을 하면 그 솔레노이드가 살짝 더 눌러서 그 멤브레인이 닫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노멀 클로즈예요. 저희 밸브는 노멀 클로즈이기 때문에
전류가 인가돼야 인바가 열려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HV바는 당연히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닫혀 있는 거고, 기계를 키면 인바에 신호를 줘서 전류를 흘려보내서 인바가 열리고, 인바에서 물을 히트 익스체인저로 보내고, 여기에서 저 나가는 물하고 얘가 들어오는 물하고 충분히 만나서 열을 들어오는 물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히터 역할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 HV반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물이 들어오는 물이 충분히 따뜻한 물이다, 뜨겁다, 그러면 히트 익스체인저를 거칠 필요가 없죠. 그럼 얘가 열려서 바이패스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히팅 소독이 끝나고 열 소독이 끝나고 마지막에 그 기계에다가 물을 공급할 때는 뜨거운 물을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려서 물을 쿨링하는 역할을, 내부를 쿨링하는 역할을 할 때 HV바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고, 두 번째로 이제 IMPS를 거치게 되는데, 인넷 프레셔 스위치입니다. IMPS는 99가 오프, 150이 온이에요. 얘가 스위치인데, 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스위치는 딸깍하면 켜지고 딸깍하면 꺼지고 이 역할인데, 압력은 그게 가능하지 않죠. 압력은 계속 변하기도 할 뿐더러 그거를 정확하게 이게 100이다 물론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되는 값이기 때문에, 99 하면 물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고, 150이다 넘는다 그러면 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20만 해도 119 그러면 되게 타이트하고, 위는 130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쪽으로 모아보면 한데, 그렇기 때문에 IMPS도 종종 투석의 유량 흐름 낮은 이런 에러로도 많이 나오죠. 근데 압력이 올라가다가 150 플러스 마이너스 20 하면 130에서 170 사이에 압력이 도달하면 물이 들어온다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오다가 점점 압력이 떨어져서 150 밑으로 내려가다가 130 밑으로 내려가는 데까지는 계속 온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99, 그러니까 119죠. 플러스 20 하면 그 언저리에 도달하면 물이 안 들어오는구나 5% 인식하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IMPS랑 SAGS랑 생긴 건 똑같지만 가운데 철판이 스덴으로 된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잠시만요. 키가 안 먹어서. 자, IMPS랑 지금 여기 플로우 패스에서도 보시면 IMPS랑 SAGS랑 여기 이 부분이 조금 다르죠? 얘는 조금 더 하나가 더 있어요. 뚜껑이 이렇게 뚜껑만 있으면 IMPS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스테인리스로 된 부분이 두껍다고 보시면 돼요. IMPS가. 옛날에는 여기에 이 커넥터가 까만 커넥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얘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커넥터 없어요. 그래서 IMPS를 거치면서 이 물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얘가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PR2 레귤레이터를 지나면서 600으로 들어온 물이 130mm의 HG로 또 다운되는 거예요. 이제서 이제 비로소 기계에서 쓸 수 있는 압력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고,
플로우 스위치 얘가 떠야만 히터가 동작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1차적으로 플로우 스위치가 들어가고 템퍼레처 센서를 통해서 값이 읽혀지고 해서 듀티 사이클을 결정하고 히터를 가동해서 물을 데우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 플로우 들어오는 쪽에 보시면 인바가 있고 HB바가 있죠. 이게 밑에 있는 밸브들이에요. 밑에 있는 밸브들 보시겠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밸브가 아랫단에 3개가 있다고 그랬죠. 인바 밸브 있고 HB바 밸브 있고 필터 밸브가 있습니다. 3개는 아랫단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플로우 패스를 보시면 들어와서 가기 전에 여기에 AI 바랑 레바랑 얘가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에어 밸브가 열리는 거는 순전히 에어가 들어오거나 에어가 나가거나 이 역할만 하기 위해서 있는 밸브여서 여기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위에 그냥 동그라니 실리콘 커넥터 엘보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닫혀 있는 환경에서 얘가 열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 그러지만 얘가 고장나면 물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있기 때문에 물을 쫙 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 밸브에서 물이 쫙 나오는 환경은 아랫단의 문제예요. 아랫단. 여기 에어 밸브에서는 수시로 물을 뿜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물을 이 아랫단의 문제대에서 나온다는 의미는 콸콸콸이에요. 콸콸콸. 열어보면 물이 흥건합니다. 이쪽 파트에, 저 디가싱 파트에. 바이카트 안쪽, 바이카트 안쪽에도 물이 묻을 정도로 쫙 쏘는 거예요. 물을 그냥 철철철 나오는 거니까요. 키면 바로바로 물 고이고. 그런데 보통은 얘가 인바가 망가지면 물이 열리는 환경에서 얘가 물이 나올 일이 없죠. 소독할 때 열리는 거니까. 소독할 때 열려요, 보통. 그리고 바이카트 엠프팅 할 때도 열리고. 그럴 때 열리는 거기 때문에 투석에는 문제가 없다가 소독일 때 물이 콸콸콸 나온다. 그러면 아랫부분을 점검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인바랑 HB바는 생긴 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솔레노이드는 똑같이 생겼지만 연결 부분이 잘 안 빠질 수 있도록, 인바가 빠지면 큰일이죠. 물을 막아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빠질 수 있도록 돌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콸콸콸 새서 간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는데요. 네네. 다른 분들이 질문 안 하실까봐. 네. 에어밸브. 네. 이게 언제, 얘는 뭐가 디텍션 돼야 에어밸브가 열리는 건가요? 에어밸브는 제가 이걸 한번 봤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네. 나중에 얘기해. 네, 이게 소독돼 열리는 거거든요. 네, 소독돼 열린다고 네. 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열리는 게 무슨 포인트가 건드려지니까 얘가 열릴 텐데. 네네네. 저희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냥 생각났습니다. 저 드레인 하잖아요. 저희 AK는 소독이 끝나면 네. 드레인 할 때 얘가 열리는 겁니다. 드레인 얘가 열려야 에어가 들어와야 드레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러면 부분, 문제 생길 때는 거의 끝날 무렵에만 문제가 생기겠네요. 이 철철철 물 새는 거는 그렇긴 한데 얘가 그때 마지막 단에도 문제가 되지만 마지막에도 그렇지만 이 리바도 있잖아요.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할 때도. 아, 준비할 때도, 소독 준비할 때도 얘가 열려서 그 물을 쫙 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카트 엠프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이카트 엠프팅 할 때도 쭉 쏩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카트 엠프팅 할 때 위에 뚜껑 커버를 젖혀서 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연관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에어를 이거 나오는 거는 이 압력이 차 있을 때도 여기에서 열리면서 쭉 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 밸브가 열리는 타이밍은 좀 더 정확하게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믹싱 앤 컨덕티비티 레귤레이션인데, 자, 잠시만요, 얘 좀 치우고. 이거 프라임이 따로 없네. 아까 플로우 패스에서 설명드렸듯이 물은 여기를 이렇게 들어와서 바이카트로 가고 A약물은 이렇게 빨아들여서 여기서 만나고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 그래서 믹싱 챔버에서 에어를 넘겨주고 컨덕티비티 셀에도 템퍼레처가 있지만 A셀은 A셀 컨덕티비티 값의 보정값으로 쓰이는 템퍼레처고 B셀에 있는 템퍼레처는 그 역할도 하지만 템퍼레처를 컨트롤하는 역할도 사용한다. 그 컨덕티비티 값은 얘가 읽어드리는 값은 템퍼레처로 보정을 하게 되는데 1도당 1.7%의 보정값을 가져요. 컨덕티비티는 온도에도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A랑 P랑 C는 그 값을 계산하는데 보정값으로 사용하는 템퍼레처를 갖고 있고 컨덕티비티 B는 컨트롤 용도로도 쓰이고 보정용으로도 쓰이는 템퍼레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템퍼레처 센서 히터 다음 달에 있는 템퍼레처 센서랑 컨덕티비티 B셀에 있는 템퍼레처 센서가 그 두 가지 컨트롤 역할을 하는데 템퍼레처 센서 즉 히터 다음 달에 있는 템퍼레처 센서는 값이 크고 빠르게 변화되는 값을 컨트롤하고 컨덕티비티 B에 있는 템퍼레처 센서는 완만한 변화에 미세 조정을 하는 템퍼레처 컨트롤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약물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넘기고 읽고 가스를 넘기고 읽고 색깔도 약물이 섞인 색깔하고 다르고 여기에는 투석액이 완성된 기 때문에 투석액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바이패스 불빛이죠. 그래서 넘어가고 자 다음은 이제 바이카트 프라이밍인데 바이카트 프라이밍은 이 풀바가 역할을 하죠. 그래서 풀바가 리크도 많고 소독할 때도 얘가 케미칼 소독하시는 병원에서는 여기로 빨아들여서 바이카트 홀더를 지나죠. 여기로 바이카트 믹싱 할 때도 프라이밍 할 때도 이 밸브를 쓰고 그래서 이 부분이 리크도 많을 뿐더러 잘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약물이 와서 이제 저 바이카트 프라이밍 단계를 설명드리면 풀바가 열립니다. 자, 풀바는 3웨이 밸브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 게 아예 세 개가 다 막혀 있는 게 아니라 A 셀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B 파트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닫혀 있어도 열려 있는 겁니다. 닫혀 있는 게 열려 있는 거예요. 풀바가 열렸다는 거는 요렇게 플로우가 흘러가는 겁니다. 요렇게. 자, 풀바를 열어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디가싱 플로우 펌프가 있기 때문에 쭉 당기면 물이 여기를 통해서 쭉 들어오는데 그 물은 막는 거죠. 온전히
투석액,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바이카트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퓨어 워터는 들어오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B 펌프가 풀 스피드로 도는 겁니다. 풀 스피드로 막 돌아요. 그러면 이 퓨어 워터가 이쪽으로 오는 거는 막혀 있고, 바이카트 B 약물 포트를 지나서 바이카트를 지나서만 오고, 여기서도 플로우 펌프는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로도 가고 여기로도 넘어가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풀 스피드로 동작해서 컨덕티비티, B셀의 컨덕티비티가 5mm Gmens. 그런데 저희가 흔히 보게 되는 값은 테스트할 때 기계에서 보면 50mm Gmens까지 올라갑니다. 순간적으로 쫙 올라가요. 1분 미만으로, 1분 이내에 쫙 올라가요. 5mm Gmens가 도달하면, 5mm Gmens라고 나와 있는데 왜 50까지 올라가? 그만큼 짧아요. 올라가는 게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그렇기 때문에 5mm, 얘가 기계가 5mm 왔네 하고 멈춰도 이미 50까지 쭉쭉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5mm Gmens가 도달하면 풀바가 닫힙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풀바가 닫혔다는 의미는. 그러면 B펌프는 멈추고, B펌프 멈췄다는 거는 이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빨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A펌프로 통해서, A펌프가 아니고 플로우 펌프를 통해서 퓨어 워터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컨덕티비티가 급격하게 또 떨어지겠죠.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 퓨어 워터가 들어오는 거죠. 정수물이. 그러면 2마이크로 지멘스까지, 2mm 지멘스까지 떨어지면 프라이밍이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이카트 프라이밍 과정을 설명드렸고, 자, 컨덕티비티 컨트롤은 아까 설명드린 플로우 패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템퍼레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똑같이 돼 있는데, 컨덕티비티 컨트롤은, 자, 컨덕티비티 캘큘레이션, 플로우 값도 중요하고, 템퍼레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물의 양도 중요하고, 얘네들 값을 총체적으로 컨덕티비티 프리셋, A 약물의 프리셋하고 바이카트의 프리셋은 기계에 저장돼 있죠. 그 값을 바탕으로 셋된 플로우 펌프를 어떻게 동작하라 뭐 이렇게 세트된 NA 값하고 바이카보네이트 값을 얘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각각 파워 드라이브 보드 쪽으로 신호를 주죠. 동작시켜라, 펌프를 동작시켜라. 그러면 처음 계산된 값으로 펌프를 동작시키고, 그 값을 동작시켜서 약물을 빨아들이면 셀에서 감지를 하겠죠. 그럼 그 값이 다시 한번 피드백을 줘서 높으면 마이너스 신호를 주겠죠. 낮으면 플러스 신호를 주고 해서 동작시키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리로 펌프 스피드를 조정해서 컨덕티비티를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가싱 플로우 펌프 시스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디가싱하고 플로우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디가싱 파트이기 때문에 디가싱 펌프도 되고 플로우 펌프도 됩니다. 저희가 흔히 펌프 이름을 얘기할 때는 플로우 펌프라고 하죠. 석션 펌프, 플로우 펌프 두 개 다 같은 파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약물하고 B 약물하고 만나면 필연적으로 가스가 생성되는데, 이 가스를 효율적으로 제거도 하고, 그 다음에 플로우도 조절할 목적으로 디가싱 플로우 펌프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는 리스트릭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 제가 부산에서 교육할 때는 300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이더라고요. 200mm를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디알바, 베리어블 플로우 유닛이 동작을 하면서 유량을 800까지, 버전 3는, 버전 2까지는 700이었죠. 800까지
유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펌프가 있고 디가싱 챔버가 있고. 자, 이 플로우 펌프는 디가싱 프레셔를 네거티브 프레셔를 만들어요.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석션 펌프도 잡아당기는 힘이고 다 네거티브를 만듭니다. 디폴트 값은 디가싱 프레셔의 디폴트 값은 610입니다. 뒤에 표가 있지만 고도에 따라서 이 값은 계산해서 고도계로, 예를 들어서 뭐 지리산 위에 누가 투석을 한다 그러면 값을 변화시켜 줘야 되겠죠. 디가싱 프레셔 610. 그 다음에 익스펜션 챔버죠. 여기로 가스가 들어오면 얘로 해서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가싱 챔버로 가서 그 가스랑 버블을 포집해서 석션 펌프로 쭉 내보내서 드레인. 그러니까 플로우 패스에 보시면 이 색깔이 다 달라요. 여기는 에어가 섞였다고 해서 이렇게 저 환자 그 노폐물이 섞였다고 해서 색깔이 다른 겁니다. 다 달라요. 석션 펌프로 버블을 당겨서, 석션 펌프도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 당기는 힘만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펌프 화살표, 그러니까 여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화살표는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이 되죠. 그래서 컨덕티비티 PCL로 넘어간다. 디가싱 챔버. 자, 디가싱 챔버는 저희가 자주 갈게 되고 많이 보게 되고 PM 할 때도 보게 됩니다. 다행히 베이스 킷의 PM에는 이 오링은 없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이건 갈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믹싱 챔버랑 다른 거는 안에 이 불에 같은 게 있습니다. 플로트 스위치가 있어요. 플로트 스위치가 얘를 올려서 뽁 막으면 에어가 안 나가는 거고, 에어가 들어와서 여기에 에어가 포집되면 내려오는 거죠. 들어가는 거는 4번이 인이고 5번이 아웃입니다. 플로우는 4로 들어가서 5로 나와요. 위로 들어가서 아래로 나오는 거죠. 그래야 효율적으로 버블이 위로 가고 물은 수석액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은 리바랑 위랑 연결돼 있고 에어 아웃렛, 여기에 오링이 있어요. 아주 작습니다, 구멍이. 그래서 여기에 파티클이 끼거나 그러면 여기 에어가 나가지 않아야 되는, 에어만 내보내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막으면 석션에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플로우가 막 나가겠죠. 압을 만들어도 압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플로우에서 당기는 게 있으니까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작이 오동작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가싱 챔버가 AK에서는. 자, 말씀드린 대로 고도에 따라서 610, 590, 570 이렇게 프리셋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디가싱 프레셔 값을. 디가싱 컨트롤 시스템은 아까 컨덕티비티 하는 것처럼 셋 포인트가 디가싱 프레셔 프리셋에 610으로 돼 있죠. 그러면 610으로 돼 있으면 해서 플로우 펌프를 동작시켜서 디가싱 프레셔를 610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전에 600 디가싱 프레셔가 600까지밖에 안 올라가니까 얘가 미친 듯이 도는 경우가 있었어요. 캘리브레이션은 또 잘 돼. 디가싱 프레셔가 나중에 보니까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프레셔 센서 다른 거는 고장이 많이 안 나는데 디가싱 프레셔 센서는 가끔가다 고장이 실제로 납니다. 특히 새 장비 들어왔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를 파악하는 건 로깅 값을 보거나 GXL로 보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캘리브레이션은 잘 되니까 의심을 안 할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 이 펌프를 동작시켜서 디가싱 프레셔를 컨트롤 하는데 값이 들어오면 리스트릭터로 200하고 나머지로 얘를 넘겨서 플로우 값을 조정을 하면서 디가싱 프레셔를 컨트롤하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셔 값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베리어블 플로우 유닛이요. 베리어블 플로우 유닛이 프레셔 값을 보통 저희가 셋업 테스트 하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베리어블 플로우 값인데, 그때 TMP 값을 보시면 이게 무슨 단계 디바타바 테스트 하는 단계가 베리어블 플로우 그 컨덕티비티 하이 컨덕티비티 테스트 할 때랑 비슷한데 TMP가 200으로 갔다, 마이너스 200으로 갔다. 그런데 포지티브 200으로 잘 못 올리고 100에서 막 하거나 아니면 쭉쭉쭉쭉 압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디가싱 시스템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컨덕티비티 가드, 프로텍티브 센서 셀, 컨덕티비티 셀 P라고 그러죠. 얘는 바이패스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데, 언제 바이패스가 뜨냐? 컨덕티비티 셀 P에서 값을 읽어드렸는데 A랑 B랑 보내준 값하고 컨덕티비티 P 셀이 읽은 값하고 5%의 편차가 나면 다일라이저 쪽으로 잘 가던 플루이드가 바이패스로 변경됩니다. 또 템퍼레처, 컨덕티비티 P셀에 있는 템퍼레처가 40 혹은 아래로는 33도 떨어지면 40도가 넘어가거나 33도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바이패스를 시킵니다. 메시지도 나오죠. 바이패스를 하면서 색깔도 녹색에서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전도도 제한 범위 초과 혹은 전도도 제한 범위 편차?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한글로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띄우고 바이패스를 시키는 용도로 하는 겁니다. 컨덕티비티 P가. 자, HPG 프레셔 센서, 하이 프레셔 가드입니다. 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다일라이저 후단이냐 전단이냐, 다일라이저 후단이면 다일라이저를 보호하는 역할, 다일라이저 전단이면 기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센서예요. 어딘가 터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압력이 이쪽에서 물을 정상적으로 다 만들어 준 다음에 보냈는데 여기에서 뭔가 막혀가지고 이쪽 파트에서 압력이 상승한다. 그러면 얘가 그걸 감지해서 알람을 울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HPG. 자, 다음은 SAGS, 세이프티 가드 스위치입니다. INPS, 인렛 프레셔 스위치랑 생긴 건 같지만 이 부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파트 상에는 INPS는 이 뚜껑이 없고 SAGS는 뚜껑이 있습니다. 자, 프레셔 스위치고, 이 부분은 다일라이저 커넥터가 기계에 연결되어 있으면 소독을 하는 용도잖아요.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얘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SAGS가 1차로 하고 스위치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마이크로 스위치랑 프레셔 스위치랑 세 개가 있습니다. SAGS는 네거티브 74에 ON, 네거티브 59에 OFF입니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20 하면 OFF가 마이너스 20 하면 79. 좀 더 예민해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값이 너무 러프해서 값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잘 교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독할 때도 보면 기계를 수리 보고 껐다 키면 이 알람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뺐다 꽂으라고 알람이 나오죠. 뺐다 꽂으면 해결되고, 그런 알람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값이 MMO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0인데 너무 그 온하고 오프의 사이가 너무 가깝죠. 그래서 얘도 설명드리면 커넥터가 연결돼 있고 네거티브로 당기는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지티브로 갈 이유는 없어요. 무조건 네거티브로 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낮은 값,
잘 압착이 됐다. 연결이 잘 돼서 압착이 잘 되면 네거티브로 쉽게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74까지 가면 잘 연결돼 있구나. 그런데 선생님들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얘를 연결할 때 잘 연결 안 했거나 딸깍 할 때까지 연결 안 했거나 아니면 오링이 뭔가 데미지를 먹어서 낡아서 잘 연결 안 되면 에어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충분히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네거티브 59가 안 되겠죠. 그러면 SAGS가 우는 거예요. 커넥터를 한번 뺐다가 다시 꽂았는데도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그러면 SAGS가 고장난 거겠죠. 얘는 하이젠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이 커플링에 잘 커넥트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아까 질문이 있는데요. 네. 혹시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뭐 부품이 없거나 뭐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드라이버 넣어서 돌릴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네네. 센서 스위치가. 네. 요즘도 그거 해서 뭐 수리하나요? 아니면 뭐 통째로 바꿔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다 교체만 하고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그게 드라이버를 이렇게 해서 잘 돌려지었는데 지금은 아마 실링처럼 돼 있을 거예요. 네, 뭐 붙여놨긴 했어요. 네네네. 뭐 페이퍼가 저기 그 페인트 같은 거로 움직이지 못하게. 네. 근데 돌려서 압력 조절을 좀 강화해서 사용했었던 것 같거든요, 과거에. 근데 요즘에도 하는가 해서 요새는 하진 않고 예전에는 저희가 부트 스탁이 없었기 때문에 차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SAGS가 저는 하나씩 꼭 갖고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HPGS에서 네. 질문을 지금 해도 될지 네네네. 아니면 이따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 0180 0180006이라고 해서 HPGS 네, two different HPG and dialysis pressure. 뭐 이런 에러가 나오거든요. 네네네. 디바타바입니다. 그 에러가 요건 디바타바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그것도 저 앞에는 에러가 디바타바일 텐데요. 아니에요. 저기 뭐 사진에 봤더니 네. 0180017로 해서 not possible to regulate HPG pressure 이 알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HPG 관련된 에러가 디바타바에도 있고 그렇게 직접 나오면 HPG가 뭔가 문제 있을 텐데요. 캘리브레이션 잘 돼도 네네.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캘리브레이션 잘 됐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뭐 디가싱 프레셔였던 네네. 것 같은데 또 바꾸고 해결됐다고 하니까 요것도 그렇게 참 또 네, 우선은 디바타바로 나오는 거는 다른 원인도 보셔야 되지만 그 에러 코드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에러는 그거를 직접 보셔야 됩니다. 진짜로. 저희가 대부분 프레셔가 값이 안 틀어져요. 지금 제가 값이 틀어져서 그 캘리브레이션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 프레셔 관련된 직접적인 에러가 나왔는데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면 해결이 돼요. 값이 많이 안 틀어졌는데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했고, 자, 디에어레이팅. 디에어레이팅입니다. 디가싱이 아니고. 디에어레이팅은 이 채널 2에 들어가는 에어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은 충분히 있죠. 여기에 유구천 필터가 달려 있어서 얘가 리크, 오링, 거기에도 오링이 있지만 오링이 낡거나 필터를 교체해서 에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그 디바타바 저희 뉴스레터에 보면 이 부분이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 나옵니다. 디바타바는 연관 없다. 그렇지만 충분히 연관은 있죠. 그 정도로 헐렁하게 연결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여기도 에어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고, 그 다음에 다이라이저 커넥터 오링도 낡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연결할 때 제대로 연결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에어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이 채널 2를 통과하는 투석액은 환자의 수분 제거도 같이 했기 때문에 값이 컨덕티비티 컨트롤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도 더 타이트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순전하게 그냥 에어가 들어오면 떠서 막고 내리면 빼고 이런 용도 플러스 디텍터도 있습니다. 레벨 디텍터. 그래서 레벨 디텍터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플로트 스위치가 위아래로 옮기는데 자석이 그 역할을 하면서 릴레이를 동작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벨 디텍터를 보시면 저는 레벨 디텍터 문제가 돼서 얘를 가를 때 항상 이 그 뜨는 부분을 꼭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진짜로 얘가 고장났으면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고장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장났으면 여기에 습기가 차 있어요. 보면 습기가 차서 망가진 거예요. 안에 습기 자국이 있습니다. 자료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예? 여기에서 맞아 볼 이렇게 떴다 하는데 거기 습기 차 있는 거 맞아요. 네네네. 그럼 고장납니다. 맞아요. 자, 레벨이 로우면 떨어졌다. 그러면 얘를 열어서 에어를 석션 펌프를 통해서 쫙 빼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어가 빠지면 얘가 물이 들어오니까 얘가 뜨겠죠. 그럼 하이를 딱 하면 얘를 얼른 닫아요. 그래서 이 중간 정도를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AK200에서도 플로우가 이렇게 저 챔버에서 막 울트라소닉 센서를 감지를 하는데 제대로 연결 안 해서 막 그 물이 꽉 차면 에러가 나는 것처럼 얘도 여기서 하이가 딱 쳤을 때 얘를 닫아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못 막고 얘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이 레벨 에러가 0117007000 빵빵빵 뭐 뒤에마다 다르죠. 에러가 나오는데 그게 디에어레이팅 챔버 하이 레벨이라는 에러가 뜹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레벨 디텍터가 나간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센서를 망가뜨려서 한 경우, 혹은 얘가 밸브가 닫았는데도 리크가 있어서 얘가 물을 계속 올리니까 당연히 얘는 하이니까 하이라고 얘기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이베큐에이션 밸브는 석션 펌프 위에 달려 있거든요. 여기 나사 두 개 있죠. 여기에 그냥 안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리지드 커넥터가 있어요. 그거랑 상관없나? 리지드 커넥터에서 새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닫는 거니까 상관없겠네. 이 밸브가 고장나서 맞습니다. 리지드 커넥터 자체가 여기에도 연결돼 있어요. 이베큐에이션 밸브에도. 그래서 아주 오래된 기계에 보면 리지드 커넥터가 하얗게 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리지드 커넥터가 PM에는 없어요. 저희가 이 부분은. 그래서 오래 쓴 기계, 특히 클린카트를 오래 쓴 병원에서는 리지드 커넥터가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는데 여기에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또 하나 소독, 이 뒤에 에어레이팅 챔버 하이 레벨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방문하기보다는 저희가 한번 린스나 히팅 소독을 한번 넣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되게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독을 하다가 물이 들어왔다가 물은 다 뺐는데 얘가 벽에 물의 수막 현상 때문에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아래에 수막 현상으로 붙었다가 주말 동안 물이 마르면 얘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어서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안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먼저 한번 해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바로 가서 이 가는 에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뒤에 에어레이팅 챔버랑 시스템이 있다. 디가싱이 아니고 디에어레이팅 챔버. 다음, 자 TMP. 자 TMP는
그냥 안내용으로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절대적으로 그 정확한 값이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래서 UFO에 관련된 프로텍티브 시스템은 UF 컨트롤 UFS가 한다고 보시면 되고, TMP 값의 계산은 모든 기계들이 다 비너스 환자의 정맥압에서 PD 아까 D 에어레이팅 챔버에 있는 프레셔 값을 뺀 값입니다. 석션에서 네가티브로 값을 줬기 때문에 네가티브로만 나오겠죠. 다일라이저에서 막 점점점 막혀서 당기는 힘이 점점점 가해지기 때문에 PD 값은 네가티브로 점점점 커지게 돼 있고, 그 값이 산수는 다 하실이라 판단되니까 베인 프레셔 값에서 PD 값을 빼주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값은 점점점 포지티브로 올라가는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PD 값 때문에 환자의 베인 프레셔는 물론 조금씩 변하기도 하고 잘 안 나고 니들 상태에서 따라서도 니들에도 클롯이 생기기 때문에 변하긴 하지만 대부분 많이 변하지 않고 PD 값이 많이 변하죠. 다일라이저에서 클롯이 좀 진행되면서. 자, 다이아스캔.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다이아스캔 셀은 총 4개가 AK에 있는데 머릿속에 뚜껑을 열었을 때, 기계의 뚜껑을 열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전면에 가장 높은 곳에 피딩 펌프가 2개가 있고 그 뒤에 가장 높은 곳에 챔버가 있습니다. 믹싱 챔버.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셀이 나란히 2개 위아래로 2개 붙어 있어요. 벽에.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위치는 피딩 펌프는 반대예요. 피딩 펌프만 반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A 펌프, 왼쪽에 있는 게 B 펌프. 그 뒤쪽에 믹싱 챔버는 왼쪽에 있는 게 A, 오른쪽에 있는 게 B. 그 밑에 셀도 왼쪽에 있는 게 A 셀, 오른쪽에 있는 게 B 셀. 그 밑에 왼쪽에 있는 게 P 셀, 그 다음이 다이아스캔 셀입니다. 4개가 A 셀하고 P 셀하고 나란히 위아래, B 셀하고 C 셀, 다이아스캔 셀이 나란히 위아래입니다. 그래서 펌프가 열어놓고 테스트할 때 보시면 가장 먼저 도는 게, 물론 순간적으로는 A, B가 같이 돌긴 하지만 막 A 양물 빨아들일 때 도는 게 A 펌프입니다. 오른쪽. 간혹 가다가 저희 바이카트를 쓰지 않고 디아카트나 이집트산 바이카트를 쓰시는 병원에서는 많이 굳습니다. B 펌프가. 한번 손으로 건드려줘야 될 정도로. 대부분은 히팅 소독 2번 하면 풀리긴 하지만 안 풀리면 저희가 가서 한번 건드려줘야 되죠. 그 B 펌프입니다. 오른쪽이. 자, 이 C셀은, 다이아스캔 셀은 생긴 게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갈아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갈 일이 없으니까죠. 실제로 고장 나도 그냥 커넥터를 디스커넥 해버리고 낫인스톨로 바꾸기만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용 안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를 일이 없죠.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수입도 안 할 겁니다. 이거는 다이아스캔 셀은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나갈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물이 새서 셀을 망가뜨렸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낫인스톨로 프리셋을 바꾸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커넥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뭐 물이 진짜로 새서 보드에 영향을 줬다면 커넥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커넥터를 빼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낫인스톨로 거의 대부분 해결됩니다. 아주 먼 거래처의 경우는 낫인스톨로 바꾸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를 일도 없고, 생긴 거는 보드도 붙어 있는 게 조금 다르고 하우징도 커버도 다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든 셀은 ABP는
캘리브레이션이 되지만 C는 캘리브레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뉴에도 캘리브레이션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그렇다고 얘를 저 A, B, P에 연결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다이아 스캔은 UF 타레이션 할 때, 타레이션은 매 30분마다 추적 중간마다 하죠. 그것을 P 셀 값하고 다이아 스캔 셀에서 값하고 비교를 해서 오프셋으로 다시 값을 보정합니다. 왜요? 컨덕티비 셀 P는 깨끗한 투석액이고 다이아 스캔 C를 건너는 투석액은 환자의 노폐물이 있기 때문에 노폐물이 C를 더럽혀서 값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레이션 할 때는 약물이 P셀을 지나서 A2를 지나고 바이패스를 통해서 바로 2로 가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오죠. 그러면 투석액이 깨끗한 투석액이 지나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다이아 스캔 셀에서 읽어드리는 값이 틀어졌다면 잘못된 값이죠. 틀어진 값이죠. 그거를 얘를 비교해서 오프셋으로 다시 보정하는 겁니다. 얘의 측정 원리는 다일라이저를 지나면서 다운스트림 된 값을 얘가 읽어드려서 다이아 스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측정 값으로 투석 효율성을 측정하는 거죠. 자, 50분인데 11시 10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블러드리크 디텍터입니다. 블러드리크 디텍터는 트랜지스터는 LED고 리시버는 포토 트랜지스터. 양쪽에 보드랑 달려있고 넘어가죠. 자, 리스트릭터는 밑에 달려가지고 이 BLD 통에 투석액을 가득 채우거나 아니면 밑바닥까지 다 비우는 용도로 이 리스트릭터가 사용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플로우 패스나 이 사진상에 리스트릭터가 있고 위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에어고 물이고 그럼 여기로 쭉 빠져나가면 채워지는 것까지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데 비워지는 거는 절대 이해가 안 가죠? 에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비워지나? 연결은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얘가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우는 거에는 문제가 없죠. 리스트릭터의 용도는 다 비우는 거다. 그래서 BLD를 교체할 때 지금은 팩스에 말씀드렸듯이 이 리스트릭터가 팩스에 꽂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예전에는 실리콘 커넥터에도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교체하다가 실리콘 커넥터랑 같이 버려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BLD 교체할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BLD는 양쪽에 보드가 달려 있지만 물이 새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서는 좀 그나마 예방이 돼요. 그러니까 안에 보시면 세라믹 같은 걸로 이렇게 보드에 세라믹 처리 같은 게 좀 돼 있거든요. 각 소자에. 그래서 물이 해도 나가지 않는다. 간혹가다 기계 수리 보시고 뚜껑을 연 상태로 테스트를 넣는데 갑자기 뻥 하고 BLD 테스트 에러가 뜨면 뚜껑을 덮어야지 얘를 교체하면 안 됩니다. 저도 초창기에 한번 기계 설치하고 막 다른 것 때문에 기계를 다 보고 테스트하는데 BLD가 딱 뜨길래 저는 물이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도 다 젖었었거든요. 그래서 물에 BLD가 나간 줄 알고 한번 가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BLD는 웬만해서 나가진 않으니까 반드시 뚜껑을 덮고 혹은 덮지 못할 상황이면 이 부분을 덮어놓고 테스트 하셔야 돼요.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는 에러가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센싱의 원리는 분당 0.3ml 헤마토크릿 32%일 때 분당 0.3ml보다 높아야 알람이 울리는데 아주 미세한 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얘가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를 뚜껑 열고 한 번씩 닦아주고 다시 하면 넘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셔야 되겠죠. 테스트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브들이 이렇게 있죠. 얘는 이제 버전 3예요. 인바랑 HB바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니, 저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위아래로 있던 위아래에 있고 멤브레인만 이쪽 편에 있고 나머지는 다 솔레노이드 쪽은 뒤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세이로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인바랑 HB바는 생긴 게 다르게 생겼다. 물이 새서 자, 아까 이 AI 바에서 물이 쭉쭉 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저희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대전성모병원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기계 새로 설치하고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물이 새서 여기에 솔트 자국이라고 그러는데 약물 굳은 자국이 있고 뜯어보니까 여기에 솔레노이드 안쪽에 그 움직이는 축이 아예 안 움직여요. 아예. 그런데도 추석은 잘 되고 소독되만 물이 쭉쭉 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쪽 파트에 바이카트가 이쪽에 안쪽 바이카트 쪽 거기랑 물이 흥건하다. 그냥 쭉 쏴서 문제되는 거는 여기에서 그냥 그 압력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깨끗한 물이 쭉 나와서 여기가 흥건하다. 그러면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아랫부분. 특히나 인바랑 HB바가 문제 있을 거예요. 보셔야 돼요. 밸브 이름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나와 있습니다. 필터 밸브, 플러시 밸브, 케미칼 바이패스 밸브, 케미칼 밸브, 다이렉트 밸브, 제로 밸브, UF 셀 위에. 자, 리크는 뚜껑을 열면 여기도 보여야 되고 제바 봐야 되고 이 부분 봐야 되고. 이베큐에이션 밸브들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죠. 밸브는 여기까지. 자, 다음은 로깅. UFS는 로깅이 없습니다. UFS는 읽어드릴 수 없고 각각의 아까 플로우 패스가 아니라 이 로깅하고 리플레이스먼트 매트릭스랑 양면으로 해서 코팅해서 가져다니시면 로깅 데이터를 좀 봐야 될 때 이거를 참조해서 보실 수도 있고 플로우 패스도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 거구나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매트릭스도 보실 수 있다. 자, 다음은 이제 캘리브레이션하고 펌프 테스트가 좀 유용한 다이아그노스 화면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그다음에 베리어블 캘리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AK에서. 그렇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자, 리플레이스먼트 매트릭스입니다. 보시면 각각의 부품들이 쭉 있고 해야 되는 내용이 오른쪽에 액션 투 비 던입니다. 모든 게 다 있어요. 다 파워에서부터 쭈르륵 다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아래쪽 보시면 A는 not necessary to calibrate if new spare part. 그러니까 새 스페어 파트면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트렌드선은 저희가 트렌드선은 캘리브레이션 파트에서 또 말씀드릴 거지만 이미 공장에서 E2P롬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팩토리에서 캘리브레이션 해서. 자, 몇 개만 볼까요? 파워와이어 보드 보시면 파워와이어 보드 교체하면 1번 캘리브레이션 클락. 파워와이어 보드 갈고 키면 리얼타임 클락 에러 뜹니다. 클락 다시 맞춰주고 시계 다시 맞춰주고 펑셔널 체크 끝입니다. 다음 디스플레이 보드는 할 게 많죠. 6까지 있으면 엄청 많은 겁니다. 대부분 다 6이거든요. 많은 게.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보드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어요. 토탈 디폴트하고 프리셋 파일 다시 입력하고 캘리브레이션 프라임 디텍터하고 베리어블 플로우 캘리브레이션하고 체크 플루이드 플로우 확인하고 펑셔널 체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AAA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부품으로 교체했을 때는 캘리브레이션 할 필요가 없다. 저희가
다 새 부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을 할 일이 없습니다. AAA는 컨덕티비티 셀 A, B, P 문제 있을 때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외에는 교체하고서는 캘리브레이션 할 일이 없죠. 이렇게 따지면. 그 다음에 프레셔 트랜지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AA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프레셔 트랜지스터, 베인, 아트리 할 필요 없죠. 유일하게 캘리브레이션 해야 될 게 클램프 유닛이 있습니다. 클램프 유닛이 따로 없나? 여기 있네요. 클램프 유닛, 캘리브레이트 프라이밍 디텍터. 클램프 유닛 하면 프라이밍 디텍터 꼭 캘리브레이션 해주셔야 돼요. 캘리브레이션 안 하면 대부분은 잘 쓰는데 몇몇 때는 캘리브레이션 안 하면 문제 생깁니다. 캘리브레이션 블러드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문제 나거나 프라이밍 디텍터 에러 뜹니다. 근데 다 뜨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클램프 유닛. 자, 여기 B도 있습니다. Important to follow the order of the calibration action for machine performance. 지난번에 한 분 찾으라고 했는데 한동안 못 찾으시다 찾았죠? UF 셀에만 그게 있습니다. 셀에는 뭐가 있냐? 펑셔널 체크 하고 simulated treatment 그 다음에 heat disinfection 시뮬레이션을 하라는 거죠. UF 셀에만 B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든 거는 다 인스트럭션 시트를 잘 보시면 다 나와요. 뭐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이걸로 보시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트랜듀서는 에러가 없다면 이게 꽂혀 있는 위치랑 갖고 있는 주소 값이랑 틀릴 리가 없죠. 동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트랜듀서를 사용했을 때는 I2C 스캔만 해주시고 캘리브레이션을 할 필요 없습니다. I2C 스캔은 간혹가다 안 해도 그냥 넘기는 경우도 그냥 그 자리가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대부분 다시 해줍니다. I2C 스캔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트랜듀서와 다른 트랜듀서의 보드는 절대 연결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있었죠. 95 시절에 고장나면 얘를 다른 정상적인 거에다 이렇게 하기도 했었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많이 망가졌으니까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여기 날개 같은 게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다 보면 뭐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연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여기에서 프레셔 센서를 하는 거고. 자, 캘리브레이션. 비너스 프레셔 캘리브레이션. 비너스는 보드도 트랜듀서 보드도 두 개예요. C랑 P, 컨트롤 프로텍티브.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같은 포트에 레퍼런스를 연결하고 두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프레셔 캘리브레이션은 3포인트입니다. 제로 값, 네거티브 500, 포지티브 500. 얘는 아티스처럼 바 그래프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값이 디스플레이 되는 거랑 얘랑 기계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거랑 레퍼런스 값이랑 얼추 맞고 안정됐다고 싶으면 컨펌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티스나 다른 기계처럼 값이 되게 미세하게 떨어지지 않고 얘는 좀 더 다른 장비들보다 좀 더 빨리 압이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다, 너무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정도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막 쭉쭉쭉쭉 이렇게 빠지는 건 문제 되는 거지만 레퍼런스 상에 0.1씩 0.1, 0.2 이 정도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넣어주면 되고, 아트리얼 프레셔 캘리브레이션은 아래쪽 빨간색 포트에 레퍼런스를 연결하셔서 3포인트인데 얘는 C랑 P랑 없기 때문에 그냥 3포인트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V는 그래서 보드를 교체할 때도 두 개를 같이 교체해야 됩니다. 두 개 같이 갖고 다니셔야 돼요. 프라이밍 텍터 캘리브레이션. 이거는 지난번에 그 전달 교육이나 뭐 이런 데서도 항상 강조되지만 레퍼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프라이밍 텍터구나. 죄송합니다. 프라이밍 텍터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블러드 라인을 사용해야 되고 디텍터에 셀라인으로 채우지 않은 그냥 비어있는 블러드 라인을 삽입해서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캘리브레이션 해서 자동값을 E2필름에 저장을 합니다. 다음 블러드 리크 디텍터는 이 툴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전에는 0값만 입력해주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0하고 100을 다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툴이 없으면 안 됩니다. 툴은 많이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이 일종의 셀로판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얘가 약물 산이 들어가면 부식이 되면, 왜 셀로판이나 플라스틱은 부식이 되면 하얗게 경화되죠. 그런 현상 때문에 약물을 쓰면 안 돼요. 그냥 맹물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블러드 리크 디텍터 뚜껑을 분리하시고 블러드 리크에다가 얘를 장착한 다음에 최대한 닫고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누르시면 물이 들어올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 이게 여기에 표시가 일자가 있는데 일자가 수평이 되도록 서서히 열어줍니다. 물이 안 새는 한도 내에서. 압이 어느 정도 걸려있기 때문에 거의 일자가 될 때까지 잘 안 새요. 그렇지만 한번 새기 시작하면 줄줄줄 새기 때문에 다시 닫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자로 수평으로 만든 다음에, 수평은 0, 얘가 가리지 않고 있는 일자가 0, 그 다음에 100 할 때는 세우면 100. 수평일 때는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7인가고, 수직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3입니다. 3. 되게 타이트해요. 수직일 때는. 다음은 컨덕티비티 트랜스더 캘리브레이션. 말씀드렸듯이 교체를 하거나 그럴 때는 크게 캘리브레이션 할 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ABP 3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있었지만 버전 3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돼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 세부 부분이 아니고 그냥 컨덕티비티 값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인터널로 가고, 인터널 파트, 인터널하고 익스터널이 있는데 인터널은 물을 쓰는 거고 익스터널은 물을 안 쓰는 거죠. 프레셔는 익스터널입니다. 인터널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하기 전에 디칼시피케이션이나 세척을 반드시 실행하고, 베리어블 플로우가 컨덕티비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플로우 값도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돼요. 베리어블 플로우도. 그 다음에 2포인트 캘리브레이션인데 14.0 먼저 하고 그 다음에 0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데, 얘는 만약에 3개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왜냐, 온도 안정화 되기까지 37도에서 15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약물이 맞은 다음에도. 그래서 A약물만 연결하는 겁니다. 0일 때는 장비에 위치시키고요. 자, 프레셔 트랜스더 캘리브레이션. 여기 사진상에는 PD 프레셔 캘리브레이션이, 여기에 저희가 은어로 맥구라라 그러죠. 막는 걸로 막고, 여기도 막고, 여기로 위에 연결해서 레퍼런스를 하지만, 여기 이 부분, 지금 레퍼런스 연결한 이 부분도 이베큐에이션 밸브 여기에 연결돼 있고, 이 부분도 위쪽 밸브에 연결돼 있어요. 여기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밸브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인즉슨 캘리브레이션 모드에서는 밸브에 전압을 인가해 줄 일이 없기 때문에 노멀 클로즈, 밸브는 닫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레퍼런스를 연결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놔두고요. 만약에 여기다 했는데 샌다, 챔버에서 새는 거 아니면
밸브에서 새는 거죠.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간혹 가다가 레퍼런스를 연결해서 캘브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압이 쭉쭉 새요. 여기 이게 타반가 D반가 타반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새나? 밸브를 갈지 말고 그 전에 한번 기계를 껐다 키시면 안 셀 겁니다. 밸브가 살짝 잘 안 닫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갈지 마시고.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샌다 그러면 챔버가 셀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디가싱 프레셔입니다. 여기 디가싱 플로우 펌프 위쪽에 디가싱 프레셔, 얘도 마찬가지로 3포인트입니다. 익스터널로 해서 물 안 쓰니까 3포인트로 0 네가티브 500. 그 다음에 HPG는 지금 사진상으로, 그림상으로는 다이아스캔 셀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P셀 밑에 있습니다. P셀 밑에 HPG 캘리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프레셔 레귤레이터 캘리브레이션 PR1하고 PR2, PR1 얘네들은 시간이 얘도 마찬가지로 오래 걸립니다. 바이패스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약물을 맞춰야 됩니다. 약물을 맞춰서 하는 거고, PR1은 위치가 기계 뒤쪽에 아래에 인렛하고 드레인 연결하는 안쪽에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하우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PR1 여기다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위를 열어야 됩니다. 기계 위를 열어서 IMPS 전단에 레퍼런스를 연결하는 거예요. 레퍼런스는 여기처럼 완전히 막 타이트하게 안 하셔도 터지지는 않습니다. 평상시에 프레셔 캘리브레이션 하는 정도로 충분히 캘리브레이션 레퍼런스 연결하셔도 빠지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에 연결해 놓고 약물을 맞추는 겁니다. 약물을 맞춰서 바이패스가 뜨면 얘를 하는데 플러스 600에 맞추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75입니다. 레퍼런스 위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PR1 옆쪽으로 갖다 놓고 값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자, PR2가 있죠. IMPS 위에 PR2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에어밸브 여기랑 연결하는 거예요. 예, 흔히 팩스를 저희 뼈다고 그러는데 팩스를 제거하고 여기다 양쪽에다 연결하셔도 됩니다. 레퍼런스가 각자 엔지니어마다 레퍼런스를 어떻게 준비해서 이 툴을 갖고 다니는 게 다 달라서 여기다 이렇게 양쪽에 연결하셔도 됩니다. PR2는 타이트하죠.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 10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를 PR2 옆에다 갖다 놓고 값을 보고 바이패스 뜨면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얘를 나사 큰 거를 풀르신 다음에 요 큰 거 다음 단에 나사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는데 이 큰 거는 여기에 고정용이고 앞쪽에 너트가 있는데 그걸 풀르면 얘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돌릴 수 있습니다. 돌려서 캘리브레이션 값이 이 레퍼런스에 130 혹은 여기는 600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저희가 할 일은 없어요. UF 캘리브레이션은. 지금 UF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죠. 예전에는 캘리브레이션도 했었는데 캘리브레이션 해도 문제되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예전에 해보면. 자, 그래서 이 UF 스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캘리브레이션 툴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툴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돼요. 얘랑 기계랑 연결하고 전원 연결하고 기계 다이얼라이저 커넥터를 여기다 연결하고 그러면 얘가 스스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UF 셀을 안에 이 스테이션 안에는 동그란 구 모양으로 된 투명 유리 병이라고 해야 되나? 구가 있습니다. 유리 구가. 여기를 물을 얘는 아는 수치예요. 얘가 꽉 차면 양이 얼마다 아는 그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채워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모드는 컴플릿 모드가 있고 인터널 모드가 있고 버리파이 캘리브레이션 모드가 있는데 베리파이는 확인하는 거고 컴플릿은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거고 인터널은 얘 없이 보통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MCU에 하고 하는데 얘는 인터널은 E2P롬에 캘리브레이션 값을 저장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프로텍티브 센서는 캘리브레이션이 불가합니다. UFS, UF 플로우 매터는 캘리브레이션 할 수 없습니다. 아티스도 마찬가지죠. 자, 업클레이션 어저스먼트 블러드 펌프 캘리브레이션 있는데 로터를 캘리브레이션 하는 겁니다. 로터, 예, 돌아가는 거. 이 캘리브레이션 섹터는 여기, 에리아는 여기 이 부분에다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예전에는 핀을 갖다 놓고 얘를 돌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갖다 놓고 핀을 왔다 갔다 하세요. 핀을 갖다 놓고 얘를 돌리니까 힘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요. 스탑에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힘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쪼여져서 나중에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핀이 통과되면 고고, 스탑, 핀을 움직여서 스탑하면 스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하시고, 펌프 테스트. 정확하게는 펌프 테스트가 아니고 펌프 테스트는 따로 있습니다. 다이아그노스에 펌프 테스트는 펌프만, 석션 펌프랑 플로우 펌프만 따로 하는 게 펌프 테스트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펌프스입니다. 펌프스. 펌프스에서 값을 봐야 되는데, 펌프 테스트를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템퍼레처, 컨덕티비티, HPG, 디가싱 프레셔 이렇게 있는데, 이 값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36.5도로 해도 디스플레이는 보통 37도에 돼요. 한참 기다려야 되나 봐요. 37도 정도에 되고, 컨덕티비티는 14.0, 그러면 14. 이렇게 A, B, P 이렇게 떨어집니다. 로깅에서 보면 또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14.0, 내가 13.5를 보고 싶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HPG도 110을 볼 수 있고 120을 볼 수도 있고 디가싱. 근데 거의 뭐 이 값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값이 이렇게 나오죠. 플로우 펌프, 그 다음에 석션 펌프 이렇게 나옵니다. 값은 뭐 정확하게 뭐 그건 아니고 값을 그냥 볼 수 있는 정도로만 하셔야 되는데, 듀티 사이클하고 이거랑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커렌트 값이 나오죠. 문제가 있다면 이 펌프 플로우랑 듀티 사이클이랑 이게 값이 이상할 거예요. 보통 듀티 사이클은 40에서 50% 정도, 커렌트 값은 100에서 150 정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커렌트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그러면 쇼트난 거예요. 펌프 값이 500에 가까울수록 시스템, 펌프가 안정이 아니고 시스템이 안정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플로우는 UFS 셀 1에서 플로우 값을 읽어드리는 값이 여기 디스플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에 안정되고 듀티 사이클에 40에서 50 정도고 커렌트가 100에서 150 사이다. 그럼 안정됐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뭔가 문제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건 아니에요. 막 올라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플로우가 뭔가 이상이 있다 정도만 보시는 정도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디가싱 프레셔가 610에 안 오고 뭐 500이다, HPG가 100이 아니고 뭐 150이다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값을 한 번씩 줘보시면 돼요. 줘보시고 값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 테스트는 뭔가를 판단하시기 전에 한번 보셔도 좋고, 베리어블 플로우가 캘리브레이션 잘 됐나 볼 때도 한 번씩 보셔도 판단하기에 좋은 데이터입니다. 여기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캘리브레이션 할 때 베리어블 캘리브레이션을 가장 많이 하실 거고 가장 중요한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고 내일도 한 번 더 반복하게 될 텐데, 베리어블 플로우 캘리브레이션은 A 약물을 통해서 하는 거고, 서비스 모드 들어가서 서비스 버튼, 아더스 버튼 누르면 베리어블 플로우 캘리브레이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이 메시지는 다를 거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캘리브레이션이 시작하는데, 500ml의 플로우 값을 얻기 위한 스텝을 결정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기능 점검할 때 사용하는 거고, 자, 저희 파츠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장착되어 있을 때는 이
플레이트가 있죠. 플레이트에다가 조립을 해서, 그러니까 교체하실 때는 플레이트를 분리해서 플레이트를 여기에다가 새 부품에다 이식하셔야 돼요. 예전에 저희 컨덕티비티로 한참 문제될 때 대만인가 어디에서 이 나사를 조여가지고 해결했다고 해서 한동안 저희가 나사를 엄청 조였습니다. 나사를 조여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립하실 때 각 엔지니어마다 힘이 다르고 드라이버 툴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립하면 값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게 나사를 조이지 마세요. 적당한 힘, 저 같은 경우는 왼손으로 합니다. 왼손으로 해서 너무 문제되지 않게 할 정도만 조립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토크 값이 있는 드라이버를 정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제조사에서 얘기가 없습니다. 자, 뜯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여기만 다른 거예요. 밸브랑 멤브레인은 다 똑같습니다. 구멍도 똑같아요. 구멍을 멤브레인이 많이 막고 적게 막고로 플로우를 조절해요. 그 얘기인 즉슨 플로우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캘리브레이션이 지금 여름철에는 이 값이 스텝이 한 번에 안정화가 안 되고 3번 정도 해야 안정화가 돼요. 겨울에는 그래도 한두 번이면 혹은 한 번에 성공하거든요. 근데 여름이라 그런지 3번 해야 돼요. 3번. 희한하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고 컨트롤하기가 힘든 부품입니다. 이 부분이 빙글빙글 도는데 이렇게 돼 있죠. 얘를 두꺼운 면이 미는 거, 얇은 면이 미는 거, 그 차이로 멤브레인이 구멍을 막는 양을 조절해서 플로우를 조절하기 때문에 값이 들쑥날쭉하고 되게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 이상 쓰고 600 쓰고 그러면 기계가 에러를 많이 일으킵니다. 부담을 많이 가져요, 기계. 자, 플로우는 캘리브레이션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이 들어가면 이 값이 500 언저리를 먼저 가요. 500을. 이 스텝이 500이 안 가고 이상하다 그 값이면 틀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0부터 스텝을 올리면서 값을 찾는데, 이 뉴 스텝이 결정되는 거는 캘리브레이션 할 때 보시면 500 언저리에 이 스텝 값이, 변환 값이 뉴 값으로 지정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보면 값은 8스텝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472죠. 지금 현재 여기 472 변할 때 한 단계 더 올라간다 그러면 48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80. 한 스텝이, 그러니까 한 단계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원 스텝은 5씩 올라가는 거고, 한 번 움직이는 게 8스텝이 한 번 움직일 때 40씩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40씩 변해요. 그래서 플로우가 안정된 기계일수록 이 플로우 캘리브레이션 할 때 보시면 스텝 한 번 올라갈 때 40씩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계는 500까지는 안정적으로 40씩 잘 올라가요. 그렇지만 500이 넘어가고 600, 700, 800까지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700, 600 이렇게 올라갈 때는 40씩 올렸지만 막 7, 80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거를 잘 보시면 이 얘가 캘리브레이션이 잘 될 것이고 베리어블이 좀 안정적이다, 이런 것도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5씩 올라가고. 자, 캘리브레이션이 다 했습니다. 스텝도 안정화된 것 같고. 근데 캘리브레이션 할 때 8씩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16, 그러니까 2단계 이상 움직인다? 스텝이? 그러면 불안정합니다. 약물이. 다시 캘리브레이션 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셋업 테스트에서 하이 컨덕티비티 테스트를 하는데 쭉쭉쭉 A 약물이 막 펌프가 돌면 A 약물이 빨리는 게 약물 호스가 막 떨리죠. 진동하죠. 둥둥둥둥 들어가는데 23에서 29 사이에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25죠. 당연히 가운데니까. 500일 때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로우가 안정적이면, 물량이 안정적이면 23에서 29 사이에 들어옵니다. 컨덕티비티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전도도. 그러니까 약물 테스트 할 때 꼭 보셔야 돼요. 안 보시면 안 돼요. 베리어블 플로우가 올드 스텝하고 뉴하고 똑같다? 괜찮네. 그리고 스텝은 200에서 500 사이여야 안정적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00 언저리다 그러면 플로우 메타 안 좋은 겁니다. 교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셋업 테스트에서 보셨을 때 23 언저리다 그러면 뭐예요? 플로우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물이 많이 희석이 돼서 컨덕티비티가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를 넘어서 막 30으로 간다. 그럼 플로우가 너무 낮은 겁니다. 플로우가 낮다는 얘기는 물이 조금 들어왔으니까 약물 희석이 덜 돼서 컨덕티비티 농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0 나왔네? 베리어블 캘리브레이션 다시 해야지 하고 했는데 오히려 플로우가 로우인데 300에서 로우로 더 떨어져 250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문제 있는 거죠. 로우여서 했는데 더 떨어진다? 그러면 베리어블 플로우 유닛을 교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23에서 29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디가싱 파트 쪽에 문제가 있어서 손 보고 베리어블도 손 보고 해서 캘리브레이션에서 셋업을 넣는데 15까지 컨덕티비티가 쭉 올라가다 갑자기 쭉 다시 빠져요. 그거는 컨덕티비티 그 베리어블 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디가싱 파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프레셔에 문제가 있어요. 디가싱 챔버라든지 어디에서 에어가 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 혹은 20까지도 올라가긴 해요. 15에서 20. 근데 제가 본 거는 대부분 다 15 언저리였어요. 15까지 갑자기 약물이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갑자기 쭉 빠져버려요. 다시 기다리면 컨덕티비티가 25나 23 뭐 이렇게 안정돼서 맞춰져요. 그렇다고 해도 며칠 안에 다시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다음날 바로 문제 되기도 하고 디가싱 파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가싱 파트라 하면 플로우 펌프, 디가싱 챔버, 베리어블 플로우 유닛 쪽입니다. 한번 보셔야 돼요. 대부분 디가싱 챔버를 의심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디가싱 챔버를 보셔서 색깔이 뭔가 이상하거나 한번 분해해서 청소를 한번 해주신다거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게 거의 다 끝났는데 하나 더 넣은 거는 얘예요. 화면. 자, 얘는 캘리브레이션 모드까지 들어가야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뭐 다른 기계들처럼 보드에서 딥 스위치를 뭐 조정해서 바로 얘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조건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 틀어졌다고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여기까지 다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 캘리브레이션 모드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한 10분 넘게 싸움해서 막 이 모드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자, 기능 버튼이 여기에 있죠. 기능 버튼 누르셔야 되는데 얘가 안 눌려요. 터치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손톱 끝으로 여기 끝에를 계속 눌러보세요. 여기 근처를, 구석을. 그러면 서비스 모드가 들어가요. 기능이 눌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버튼 위치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를 누르면 테크니컬 터치 캘리브레이션이 아니라 여기에다. 그러면 여기 눌러보고 계속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잖아요. 1, 2, 3, 4, 5, 6. 그거를 계속 다시 돌아가고 몇 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제 경험은 2번 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며칠 한 1, 2주 쓰고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병원이 뭔가 그 환경이 그 기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아직까지는 콜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캘리브레이션 모드로 반드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디스플레이 교체 터치 안 되네 교체해야지 하지 마시고 손톱으로 잘 눌러보세요. 들어가집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돼서 자, Q&A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시면 생각해 놓으셨다가 내일 하셔도 됩니다. 없으시면